네, 여러분 2부입니다. 제가 1부에서 너무 이 문제 풀이 과정에 심취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를 놓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어서 좀 보시면 월요일이 나오고 요것이 3번하고 14번. 네, 월이면 낮수. 근데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수가 나오죠. 정권 긍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게 순서가 그런데 정답은 월요일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이렇게 뭐 판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몇 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그 3장 1절의 논증 찾기를 살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여러분 148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논증 분석 4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실전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논증 이 토론을 위해서는요. 첫째 논증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논증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논증을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증 분석, 논증 평가, 논증 구성.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논증 분석 4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149쪽으로 가보시면 결론과 전제 찾기, 요게 논증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2번에 보면은 지지관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런 논리적 지지관계를 따라서 연역이냐 귀냐비전을 결정하잖아요. 네, 요게 지금 이 지지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제의 신뢰성, 그러니까 타당성과 건전성을 살펴보는 게 논증 평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151쪽에 비판적 대안 제시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논증 구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논증에 찬성하면 좀 더 좋은 논증이 될 수 있도록 논증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특히 그 151쪽에 그 후반부 단락에 나와 있듯이 반대 논증 구성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결국은 실전 토론에서의 승패는 반론과 재반론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논증 분석 4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와 논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우리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논증 분석 4단계 중에 1단계 뭡니까 여러분? 결론과 전제 찾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장 1절로 논증 찾기로 한번 와보세요. 123쪽이죠. 자, 이 토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논증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어진 논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추가로 이렇게 논제를 여러분들이 3가지씩 제출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제가 일부 제시한 예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복으로 추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죠.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해보면 특히 그것도 찬반으로 놓고서 토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편견도 좀 덜어낼 수가 있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게 토론의 미덕이고 가치인 거예요. 꼭 이겨야 하고 지면은 못 견디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아카데미식 토론이라고 하는 건 그 주제에 대한 보다 깊은 균형 잡힌 심층적인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토론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분석 두 번째 단락에 논증 분석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일단 전제와 결론을 찾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항상 전제 또는 전제들이 있고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항상 미괄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표준 형식이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논증의 가정이라 해서 어썸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럴 때 암묵적으로 생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반박을 하실 수 있다면 대단히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토론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말해진 것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감춰진 의도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논문 써서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박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그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주 재미난 그러한 학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 뭐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다음에 살펴볼 것이고 일단 1단계입니다. 124쪽에 1번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사실 여러분 여기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돼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무조건 우리는 글을 읽으면 결론부터 찾아야 돼요. 전제 찾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전제와 결론 찾기 그랬지만 저는 그래서 뒤에서 또 바꿔놓은 것도 보셨죠? 결론과 전제 찾기라는 거.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논증 분석의 1차적인 목적은 1단계가 그거잖아요. 논증에 대한 반박이나 평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해예요, 이해. 일단은 논증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125쪽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논증자가 이 논증을 통해 주장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또 주장의 근거가 뭔지 이걸 찾는 거. 논증의 결론과 전제를 찾는 거. 이게 1단계다. 예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의 위치를 가지고 전제와 결론 못 찾습니다, 여러분. 예. 결론이 뭐 꼭 뒤에 나오고 전제가 꼭 앞에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그 126쪽의 중간 단락에 보면 지시어들이 보통 있어요. 논증 지시어가 전제 지시어하고 결론 지시어가 있는데 전제 지시어는 왜냐하면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뭐뭐이므로 뭐뭐인 까닭에 뭐뭐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고 결론 지시어는 따라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전제 지시어나 결론 지시어가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꼭 쓰면 조금 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세 번째 단락에 나오듯이 논증의 내용과 앞뒤 맥락에 의존해서 논증의 결론과 전제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관건이에요.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결론과 전제를 찾아야 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글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예 4하고 예 5가 있고 예 6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거기 예 6에 보면은 뭐 게다가 한 나라의 대학 교육 수준은 대학의 도서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감탄문이든 수사 의문문이든 다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제 그 밑에 한 나라의 대학 교육 수준은 대학의 도서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꾸죠. 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표준 형식으로 논증을 구성할 때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128쪽으로 가보죠.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여러분 논증의 논리적 구조예요. 이렇게 해야 논증이 아주 명료화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몇 가지 그 규칙들이 있는데 평서문으로 전환하고 그 불필요한 문장은 제거하고 그리고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는데 이걸 이제 자비의 원리에 의해서 보충하고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논증의 표준 형식은 미괄식이다.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평서문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수사 의문문이든 감탄문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면 불필요한 내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논증과 관련 없는 것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논증을 간결하고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더더기, 그리고 정의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잖아요. 그런 거 다 군더더기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논증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왜? 결론과 전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9번으로 가보면 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뭐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는 바로 이제 내 생각은 이렇다고 라고 하는 그 뒤에 있죠. 여기 뭐 의문문도 있고 감탄문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부 평서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130쪽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생략된 부분 보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거기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략된 부분을 논증의 가정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예,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략된 전제일 수도 있고 또 생략된 결론일 수도 있어요. 결론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제도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숨겨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드러내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논증에 생략된 가정을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말하지 않은 거. 일종의 그 논증의 접착제 같은 거예요. 연결 접착제.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지 않은 숨겨진 전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면 그 논증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상당히 논증자가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 논증을 잘 듣고 그 논증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숨겨진 가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료화시켜서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매우 관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 14번을 한번 보시면 뭐 그 밑에 설명이 있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거, 그런 거 별로 박수를 못 받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약식 논증이, 그러니까 많이 생략한 상태의 논증이 박수갈채를 더 받는다. 아무래도 그러죠,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고 설득력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2쪽으로 가보시면 이 생략된 전제는 어떤 태도로 채워야 하겠느냐. 네, 이거는 윤리의 문제예요, 사실 윤리. 그래서 여러분 예 16하고 예 17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략된 전제가 뭐 전제 결론이 너는 사람이다, 너도 이기적이다 그랬는데 이거 양화 표현인데 모두라고 할 건지 대체로라고 할 건지, 여러분 모두라고 하면 이건 너무 논박하기 쉬운 그러한 논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윤리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좋은 어떤 논증적인 대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강한 논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윤리적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이다라고 해야 이것이 호의의 원리, 역지사지의 원리, 자비의 원리에 맞게 이것을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3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복잡한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논증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 논증 구조도를 직접 저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려보실 텐데, 여기 예 18을 여러분이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이제 결론 지시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실 수 있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134쪽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부속 논증, 그 다음에 뭐 주 논증, 주 전제, 주 결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134쪽에 부속 논증이라고 나오고 135쪽에 준논증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속 논증에서의 부속 전제 1번이 있고 부속 결론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지지합니다. 이게 단순 논증이거든요. 그랬다가 이 부속 결론이 동시에 또 주전제예요. 왜? 주논증의 전제니까. 그래서 주전제 두 개가 나오면서 주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번하고 3번이 결합해서, 이게 더하기죠. 결합해서 4번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지지하고 2번, 3번이 또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4번을 지지합니다. 이게 논증 구조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2번이라고 하는 것이 부속 결론이면서 또 주논증의 주 전제예요. 3번하고 같이. 그리고 최종 결론, 주결론은 4번인 걸 알 수 있죠. 1번은 부속 전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논증이 두 개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의 수가 논증의 수예요. 결론이 지금 부속 결론 2번, 최종 결론, 주결론 4번,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논증이 두 개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쇄 논증 또는 복합 논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135쪽에 예 19가 있는데요. 이 예 19에 대한 논증 구조도도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따라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논증을 기호화해 보시면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속 논증부터 보면 A 그리고 B이면 C, not C. 그러므로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not A 또는 not B예요. 이게 부속 논증 1이고, 그 다음에 부속 논증 또 2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부속 전제에서 D, E, A잖아요. 이게 A를 갖다가 D하고 E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들입니다. 이게 부속 논증 이렇게. 그리고 not A 또는 not B, 그 다음이 A예요. 이거 선언지 제거법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not B다. 그래서 지동설은 틀렸다.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논증의 구조도를 이걸 그려보시면 세 개의 논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번호가 다 넘버가 다 있죠. 여기 부속 전제부터 이거 1번, 2번 뭐 이렇게 3 다시 부속 결론 1을요. 그 다음에 부속 논증 2번을 4, 5, 6으로 해 놓으시면 주논증이 어떻게 되냐면 3 다시 하고 6하고 그 다음에 주결론 7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생략되어 있는 3 다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4번하고 5번이 6을 지지해요. D하고 E가 A를 지지하죠. 그러면 여러분 3-하고 6이 또 뭘 지지합니까? 주결론 7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논증 구조도를 아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결론 몇 개입니까? 3-는 생략돼 있죠. 부속 결론 1은 생략돼 있지만 이것까지 합치면 결론이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3개의 논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증 구조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하고 한번 직접 해보시죠. 여러분 137쪽부터 저하고 문제를 풀고 제가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여러분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이번 주는 좀 숙제가 많습니다. 예. 이게 좀 들쭉날쭉. 예.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좀 수월하셨죠. 예.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예.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조금씩 시간 나실 때마다 해보시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번 한번 볼게요. 결론과 전제를 찾으시오 그랬잖아요. 1번 보면 따라서라는 결론지시어가 있잖아요. 예. 2번은 왜냐하면이라는 전제지시어가 있네요. 이건 쉽죠. 3번도 보면은 이런 모든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논리적 관계로 보면 결국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과 전제를 짧은 문장은 찾기가 쉬운데 이것이 하나의 긴 문단이 돼버리면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해보면.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9번으로 가볼 텐데요. 9번. 여러분, 다음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논증에 필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결론과 전제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하는가? 그랬어요. 교사의 생활지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교사를 제외하고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일은 교사와 그 역할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라고 하는 거는 결론 지시어고,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학폭 근절을 위해 안전요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된대요. 왜요? 근거가 있겠죠. 찾아보니까 뭡니까? 미음하고 비읍이네요. 많은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 생활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너무 업무가 가중하니까. 예. 그리고 또 75%의 교사들은 안전요원 또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보면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증에 필요한 요소는 미음, 비읍, 시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요소들 있죠. 군더더기라든가 정의라든가 부연 설명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교사의 생활지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군더더기이기 때문에 이 논증 구성에 불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11번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자, 이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표준 형식이니까 어떻습니까? 미괄식이죠. 전제들이 쭉 있고 미괄식인데 우리가 봤듯이 이건 결론이 몇 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논증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결론이 뭐냐? 이 글의 결론.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저기 F 있잖아요. F. 매연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서의 주결론, 최종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금년부터 강화되는 매연 검사가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다. 어떤 부담이 있길래 이러는 거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저소득층은 오래된 중고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중고차는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그 전에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덜했고 규제가 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 C가 뭐를 지지하냐? 이에
저소득층의 중고차 매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부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B, C 때문에 D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에 또 매연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 이게 돈 새 차 사기 쉽습니까? 어렵죠. 이런 것들이 결국 A, 심각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B, C가 D를 지지하는 그러한 전제들이고, D가 지금 부속 결론이에요. 그리고 E가 D하고 A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그러면 주전제이자 부속 결론이죠. 그리고 A가 F, 주결론이자 최종 결론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논증 구조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매연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강화하는 거지만, 이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이고 주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 15번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이 15번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부속 결론, 주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개인의 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번, 3번, 4번 따라서 5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2, 3, 4가 5번을 지지하는 그러한 전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5번이 6번을 지지하고, 6번이 7번을 지지하고, 국가의 재분배죠. 개인의 부를 국가에서 재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7번이 1번이라는 주결론을 지지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7번은 단순한 부속결론이 아니고 주전제이자 부속결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부속결론하고 주결론의 쌍인데, 사실 7번은 주전제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알고 있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17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논증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데, 아마 이 문제를 끝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DNA 분자는 나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전제고 이게 결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화살표로 A를 지지해요. B 화살표 A 이렇게. 근데 한편 그러면서 C가 나오죠. DNA 분자가 나선 구조라면 3중 나선이거나 2중 나선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A하고 C가, 그러므로 D가 나오죠. A, C가 D를 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중 나선이거나 2중 나선이다. 그러므로. 그런데 한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3중 나선이 옳다면 물 분자만이 DNA와 결합될 수 있고, 무척 많은 양의 물 분자가 DNA 분자와 결합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E하고 F가 DNA는 3중 구조, 나선 구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G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B는 A를 지지하고 A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하고, 또 하나의 논증이 E하고 F가 G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D하고 G가 최종 결론인 H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I는 뭐냐면 바깥에서 외삽식으로다가 H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절한 분석은 3번. D하고 G는 부속 결론이자 주전제이면서 최종 결론인 H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하고 G는 H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라고 하는 선언지 제거법으로 이 H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증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만 쓰셔도 되고, 또 그림도 논증 구조도도 그리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급하게 왔는데요. 장시간 오늘 문제 풀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